2030년 8월까지는 기억할 수 있다. 광복절은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이 며칠인지가 왜 궁금할까? 깨진 차창으로 후덥지근한 바람이 들어온다. 의식이 희미해짐을 느낀다. 기사와 비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숨을 거둔 것인가? 내가 아꼈던 이들인데 아직 젊은 저들의 삶은 애석하다. 내 생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인가? 많이 가지면 생에 대한 집착이 남겠지만 나는 삶에 대한 아쉬움 따위는 없다. 죽으면 죽는 것일 뿐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했다. 만약에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면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모든 것을 해보고 싶다. 내가 양지로 나선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지금까지 내 편이었던 대부분의 사람들과 외국의 파트너들은 적으로 돌아설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차문을 열려하고 불을 끄려하고 우리를 구조하려는 모습이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 생각했는지 내게 고함치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한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내게 다가와 무의식적으로 돕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우리 한민족의 본래 모습인데 그들에게 고개를 돌려 고맙다는 말이나 손이라도 들어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내 몸은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멀리서 119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시야가 어두워지더니 아무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소란스럽다는 느낌이 든다. 여기는 차 안이 아니다. 소독약, 냄새가 느껴진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살아났다는 것이 다행인가 불행인가? 내 나이가 80인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인가? 눈을 뜨고 싶은데 눈이 떠지지 않는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끔찍한 사고에서 나는 살아난 것이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말한다. 도구가 되어주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사람. 도구이면서 주인일 수도 있는 존재. 밝은 빛이 아니라 그늘에서 돈과 권력과 세력을 다 가진 사람. 남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얻을 것은 다 얻은 사람이 바로 나다. 나는 가정이란 평범한 그 한 가지를 빼고는 다 가진 남자였다. 다만 내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한 실체를 모르는 것일 뿐. 정치, 경제, 법조, 사회에서 나는 관리자이자 조율자이고 집행자이기도 했다. 사고 난 순간이 불현듯 떠올라 불쾌한 감정이 일어났다. 움직이지 않았던 기사와 비서의 모습이 떠올라 그들은 어찌 되었는지 몹시 궁금해졌다. 누군가가 나를 제거하려 했다. 그리고 내 동선을 아는 사람은 청와대뿐이다. 나도 모르게 거친 숨이 쉬어짐을 느꼈다. 2030년 8월 1일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한국은 전투기까지 동원했음에도 일본군과 벌인 독도해전에서 패했다. 국민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패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패배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었다. 대통령 윤내국은 전투기 출격을 지연시키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해군은 일본 해군과 공군에 의해 전멸했다. 뒤늦게 출격한 전투기 8대도 2대밖에 생還하지 못했다. 독도 해역에서 일본은 만반의 준비를 모두 갖추고 국군을 기다렸던 것이다. 반대로 보자면 일본이 만반의 준비를 마칠 때까지 윤내국 대통령은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은 것이다. 그 즈음에 나는 무엇을 했을까? 한국이 독도에서 일본과 싸우기로 결정하기 1개월 전부터 윤내국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기 전까지 나는 코스피 500의 풋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그리고 전날부터는 주요 종목의 공매도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방산업체 주식도 대량으로 사들였다. 힘이 있는데 전쟁을 막지 않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독도 전쟁은 나에게 돈을 쓸어 담을 기회였으니까. 그리고 나는 양지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음지에서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양지에서 정책을 펴던 사람이 아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음지에 있었던 힘있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비웃고 천대하는 대한민국에 흔히 말하는 헌신이나 애국심 따위는 없던 사람이다. 나는 독도에서 한일 전쟁이 발발해도 대한민국이 질 것을 예상했던 사람이다. 일본의 무력에 의한 노골적인 독도 침탈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일본 군함이 독도에 다가오면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외교라고 청와대는 생각하고 있었다. 독도를 강제로 침탈당했음에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는 청와대가 어떤 수작으로 국민을 기만할지 나는 알고 있었다. 나 정도 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다. 내 예상대로 일본은 독도를 무력으로 침탈했고 반격에 나선 대한민국은 일본에 패전했고 혈맹이라던 미국에서는 단 한마디도 독도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친일파가 득실거리는 대한민국이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패전하고 정치권과 재계에서 처음 나온 말은 일본과 화해하자는 말이었다. 대책 없이 부추기는 반일 감정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론들이 합세했다. 2030년 대한민국에서 친일은 나타내선 안 되지만 품고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사회처럼 변했다. 기득권층에서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대한민국의 정신이 무너지고 무너진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조차 모르는 답이 없는 나라. 이것이 내가 정의한 2030년 대한민국이다. 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불안한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당분간은 내가 깨어난 것이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깨어난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당연히 나는 그들에 의해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다. 분노가 치솟지만 나는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복수할 생각이 없다. 복수인데 복수가 아닌 듯 복수를 하면서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다가설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만 사고하기 때문이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힘을 가진 놈들이 더 많이 느끼고 나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지. 음지가 아무리 대단해도 양지를 이길 수가 없다. 음지가 양지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양지에 있는 자들은 음지를 이용하려 할 뿐 결단코 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음지는 양지에게 약간의 두려움만 심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 편이라는 믿음을 세뇌 수준으로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세뇌를 했다. 당신들 편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 했다.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적으로 규정할 만큼 나에게서 위협을 느꼈어야 한다. 아니면 누구에게로부터 나를 제거하라고 압력을 받았어야 한다. 전자든 후자든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음지의 방식으로 보복하지 않는다. 철저히 양지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양지의 방법으로 보복할 것이다. 그들이 했던 교통사고를 위장해 나를 죽이려 한 것처럼 양지에도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한다. 사고가 나던 그날 나는 청와대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지난 시간을 조금 돌아본 것뿐인데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얼마나 잠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중년 여인으로 보이는 목소리. 그 여인의 손으로 짐작되는 손이 내 손을 붙잡고 흐느끼고 있다. 천의 고아 출신이었으며 결혼도 하지 않은 내 곁에서 울어줄 여자는 없어야 정상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몹시도 혼란스럽다. 나는 20대에 품었던 작은 연정 말고는 여인을 가까이 두고 살아본 적이 없다. 아이고 내 아들 중근아, 제발 눈 좀 뜨거라. 여인은 흐느끼면서 나를 중근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다. 나를 보고 중근이라니, 그리고 나를 아들이라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80 먹은 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아들이라 부르다니. 혹시 정신이 이상한 여자가 내 병실에 있는 것인가. 나에게는 수족처럼 부리는 충성스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내 병실에 이런 여성이 들어올 수가 없어야 정상이다. 그들 모두가 나를 배신한 것인가. 나는 중년으로 보이는 여인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힘을 썼다. 그 결과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중근이 아빠, 중근이 아빠, 중근이가 손가락을 움직여요. 우리 아들 중근이가 손가락을 움직여요. 나는 너무 놀라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뜨게 되었다. 중년 남성과 중년 여성이 내 곁에서 나를 놀란 눈으로 보고 있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조금도 낯설지가 않다. 낯설지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무척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중년 남성이 소리쳤다. 중근아 이놈아, 정신이 드느냐?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느냐? 중근이 아빠 어서 의사를 불러오세요. 우리 중근이가 깨어났어요. 중년 남성은 대답도 안 하고 의사를 부르면서 병실을 나갔다. 내가 성계가 아니라 중근이라니 어찌된 일인가. 나는 그대로 다시 잠이 들었다. 정신적 충격으로 기절했다는 것이 맞으리라.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나는 다시 잠에서 깨어났다.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내 인기척에 나를 돌아보았다. 안중근 씨 깨어나셨군요. 제 목소리 들리시면 눈을 한번 깜박여 보실래요? 나는 눈을 깜박였다. 간호사가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안중근 씨 무려 6개월 만에 깨어나셨습니다. 물을. 힘없는 목소리가 내 입에서 새어나왔다. 목소리가 왠지 낯설게 들렸다. 말씀도 하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간호사가 내 고개를 들어 올려 물을 조심스럽게 입안으로 흘려주었다. 내 이름이 안중근인가요? 나는 내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목소리가 너무나 애띤 목소리였다. 내가 놀라서인지 간호사의 표정이 처연하게 바뀌었다. 간호사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기억은 점차 돌아올 거예요. 모든 검사 결과 신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 말이 없자 간호사는 다시 축하한다고 말하고 병실을 나갔다. 잠들기 전에 내 곁에 있었던 이들이 떠올랐다. 얼굴이 헬스케지신 걸 보면 엄마와 아빠가 걱정이 많으셨나 보다.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내 기억과 내가 아닌 다른 기억이 존재했다. 그것보다 놀란 것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젊은 사람의 목소리가 다시 나왔기 때문이었다. 영화나 소설에서만 보았던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아직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손을 들어보았다. 다행히 힘은 없었지만 손이 들어 올려졌다. 꿈은 분명히 아니군. 꿈이라면 이렇게 힘들 이유가 없으니. 나는 손을 바라보았다. 80 먹은 할아버지 손이 아니라 20대의 싱싱한 손이다. 다리도 움직여 보았다. 다행스럽게 다리도 움직였다. 몸을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몸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 포기했다. 나는 깨어난 뒤에도 2달을 병원에서 더 보내고 퇴원했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살아온 80평생의 기억을 완전하게 되찾았다. 미래를 안다는 것만큼 확실한 대비가 없고 음지에서 세상을 막후에 조종하는 역할을 했던 나에게는 이보다 더한 신의 축복이 있을 수 없었다. 물론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죽다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중근이 내가 애비보다 늙은이 같아. 이제 나는 늙은이 같다느니 하는 말도 듣지 않게 되었고 안중근님은 의료진에게 명령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워요. 내려보는 듯한 눈빛이나 말투도 고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안중근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냈고 내 기억 속으로 완전히 복원시켰다. 안중근의 기억을 떠올렸을 때 이렇게 대책 없이 사는 놈도 있구나 싶었다. 포기한 듯이 별다른 질책을 하지 않는 아버지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어머니, 주택 개발로 막대한 돈을 보상받아 엄청난 재산을 가지게 된 부모, 부모의 돈으로 동시에 6명의 여성들에게 호구가 되어 난잡한 생활을 하던 안중근. 다시 시작하는 환경은 너무나 좋구나. 젊었을 때 나는 천의 고아였고 고아원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정상적인 직장도 가질 수 없었다. 내가 40대에 어느 정도 세력과 돈을 가지게 된 것도 사람으로서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분 없이 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나는 힘 있는 누군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내 세력과 돈을 모았다는 것이다. 돈이 있으면 세력을 만들 수 있고 세력이 있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보를 얻으면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잘나서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돈이 있던지 세력이 있던지 둘 중에 하나는 가져야 사람이 주변에 모인다. 그 둘 다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떤 사회에서든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그런데 안중근이라는 젊은 놈은 이제 겨우 28세지만 내가 젊은 시절 꿈꾸던 것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중심이 되는 돈을 무척이나 많이 가지고 있었다. 물론 안중근의 돈이 아니라 부모의 돈이었지만 말이다. 음지에서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내가 80평생 살아온 기업과 안중근이 가진 환경을 이용하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제1의 기업가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나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놈들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아예 나올 수 없도록 만들고야 말겠다. 내가 안중근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된 지금은 1995년 8월이다. 2030년 8월에 사고가 났었으니 무려 35년 전으로 내가 돌아온 것이다. 1995년이면 이성계의 나이가 47살이 되던 때이기도 했다. 예전에 내가 떠오르자 나는 긴장하게 되었다. 이성계란 이름으로 다른 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적군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도 있겠지. 이성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의 관심을 사로잡을 만큼 내가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나를 보좌했던 아이들을 찾는 것도 시급한 일이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자금을 얻어내는 것이 우선인데 안중근 이놈이 그동안 망나니로 생활을 해서 부모님이 믿어주고 자금을 내어줄지 모르겠다. 나는 냉정하고 차가웠던 이성계를 버리고 안중근으로 나 스스로를 완전히 세뇌한 뒤에 부모님을 따라 퇴원할 수 있었다. 거두절미하고 나는 미래에서 과거로 온 회귀한 사람이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눈을 뜨니 촌스럽지만 넓은 병실에 누워 있었다. 이게 내 새로운 시작이었다. 눈을 떠보니 1995년이라고 했다.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처음엔 고민도 많았다. 분명한 것은 팔이 부러진 듯 아픈 것뿐만 아니라 온몸이 욱신거리니 꿈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내가 살면서 해야만 했지만 하지 못한 무엇인가 있었기에
나에게 이번 생은 뭔가 하라는 덤으로 내가 느낀다는 것이다. 어차피 나는 제대로 판 벌리고 양지에서 살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좀 이상하다. 내가 살던 대한민국과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르다. 무엇이 다른지는 딱 모르겠는데 살짝 미묘하게 다르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내가 알던 사실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또 꿈은 아닌 것 같고 환생을 했다는 것보다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도 나는 주저없이 덤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 볼 참이다. 왜 내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는지 살면서 알아봐야겠다. 내가 퇴원하던 날 아버지는 다짜고짜 결혼부터 하라고 말씀하셨다. 내 놈에게 한 가지 정상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애 낳는 능력이다. 그러니 대가 끊어지지 않게 결혼부터 해줘야겠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너에게 모든 지원을 끊을 생각이다. 나는 강북 고급 아파트에 산다. 아버지는 다시 오시겠다 말하고 어머니와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로부터 다시 3개월이 지났다. 나는 1995년에 완벽하게 적응하려고 애썼고 망나니 같은 생활이 아니라 건실한 28세의 젊은이로 나를 만들었다. 황장엽은 1997년 2월에 귀순했는데 어찌된 일이지? 1995년 11월 12일 뉴스는 황장엽 조선노동당 국제담당 서기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나는 그 뉴스를 보다가 부모님의 급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다. 내 이름은 안중근.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몸뚱이의 이름이 안중근이다. 놈의 기억에서 땅 부자 졸부 집안 3대 독자이며 개망난이로 소문이 자자했던 놈이라는 것을 알았다. 졸부 부모 만난 철없는 개망난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놈이다. 유부녀 처녀 할 것 없이 여자들을 후리고 다녔다. 병원에 있을 때 엄청난 양의 방문을 받았는데 방문한 사람 대부분이 여자였다. 망나니 생활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여자가 많을 줄 몰랐던 부모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부모님보다 더 당황한 건 나였다. 어떤 관계였고 평상시 여성들과 뭘 했는지 기억이 있지만 지금 안중근의 몸을 지배하는 건 안중근이 아니라 이성계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여성을 경험하지 못했던 나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부모님께 병실에 전화를 놔달라고 부탁했다. 부모님은 혀를 끌끌 차면서도 그날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줬으며 휴대폰은 전화 문자 정도 하는 단순한 기계였지만 가격은 당시 일반인의 3달치 월급을 줘야 구입할 정도로 비쌌다. 찾아온 여성들에게는 방문을 자제하고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방문한 여성들도 뭔가 변해버린 나를 보면서 혼란스러운 듯 했지만 호구를 잃을 수 없다는 의지가 내 눈에는 보였다.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녀석이 제대로 오구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됐다. 사경을 헤매다 겨우 깨어난 사람에게 여자들이 말한 것은 뭔가를 사달라는 것이거나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휴대전화 전화번호부터 바꿔버렸다. 영양가 없는 여자들이었지만 그저 즐길 목적이라면 나쁘지 않은 관계였다. 기억 속의 안중근은 엄청난 정력가였고 돈이 있었으며 여성들은 돈을 원했고 대부분 잠자리 이상의 관계는 원하지 않았다. 19은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들이고 다 떠나서 안중근에게 여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았고 안중근은 이런 것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중근에게 애정이 없었고 자발적이지만 안중근이 등을 내밀면 스스럼 없이 등에 빨대를 꽂은 거머리들이 대부분이기에 내 관점에서는 이런 관계를 지속할 이유도 없고 너무 역겨웠다. 여자들만 탓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안중근 스스로 호구를 자처했으니 당연히 여자들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중근은 돈밖에 없는 새끼다. 거기다가 자기가 번 것도 아니었다. 내가 환생하고 살펴보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들 중에 지금의 아버지가 그 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환생하기 전까지는 천의 고아로 살았는데 환생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가 생기니 좋을 뿐이다. 내 할아버지께서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시다. 분명 내 영혼은 안중근이 아니어서 내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 나는 부모와 할아버지와 조상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진짜 전생에서 나는 상상할 수 없는 굴곡진 삶을 살았다. 내가 살았던 그 모진 삶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지그시 입술이 깨물어졌다. 나는 완벽한 안중근으로 덤으로 주어진 삶을 살 것이다. 내가 마주한 환경이 다른데 과거의 이성계로 살아갈 필요도 없고 과거의 기억을 온전히 가진 나는 다른 삶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다 해서 과거의 안중근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도 새로운 기회라면 기회일 것이다. 하여튼 내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시다. 광복군 출신으로 청산리 전투에 참전하셨으며
김좌진 사령관을 옆에서 보좌했던 분으로 알고 있다. 또한 조부께서는 상임시정부에 투신하면서 안중근 장군과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게 됐고, 아버지께 아들을 낳으면 중근으로 이름을 지으라는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기셨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안중근이 되었다. 독립유공자이신 할아버지, 왜 하필 내가 왜 그분의 손자일까? 내 전생의 기억이 휘몰아치는 순간이다. 왜 하필 그분의 손자로 내가 환생했을까? 하여튼 아버지께서는 독립운동가 후손답게 가난하고 못 배우셔서 일자무식 농사꾼으로 사셨다.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지. 대한민국은 단언컨대 정의롭지 않다. 그리고 나는 정의롭게 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환생한 인생에서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운이 좋은 분이셨다. 농사짓던 아버지는 강북에서 실시된 재건축 사업 부지에 아버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농지가 포함됐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3억의 보상금을 받고 쫓겨나셨다. 강남 아파트가 1억 하던 시절에 3억을 받으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보상금으로 강남 아파트 세 채 값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은 것이니 대박을 친 것이다. 내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 나는 점점 더 안중근에게 익숙해지고 있다. 하여튼 아버지는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사신 분이라 보상금 3억으로 서울 외곽 총구석이라고 말하는 일산에 농지를 구입해 다시 농사를 지으며 사셨고, 7년 후 제1기 신도시 개발이 발표되면서 농사를 짓던 땅이 3억에서 600억이 되어 졸부가 되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일산에서도 쫓겨났다. 여기서 아버지의 천운이 끝이라면 내가 말하는 대한민국 최고로 운 좋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지. 이 몸뚱이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참 대단한 분이다. 판교라는 곳에 땅이 기름지고 싸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거기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셨다. 판교는 분당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꽤 오른 지역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농지가 많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곳이 판교였다. 또다시 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지으시려고 판교로 가신다고 하셨다. 아니 아버지, 보상금으로 600억이나 받으셨는데. 이제 편히 사시지 무슨 농사를 또 짓고 사시겠다는 겁니까? 이놈아 돈은 내가 쓰는 거고 나는 쓸 줄도 몰라. 그리고 내가 강북 가서 뭐하게. 600억 부자가 똥지게를 들고 농사짓고 살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똥지게 치는 것이 그리 좋으세요?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농사밖에 없어. 땅은 절대 배신 안 해. 갑자기 찾아오셔서 판교로 농사 지으러 가시겠다고 하니 과거의 내 기억으로는 참으로 답답했다. 미치겠네, 정말. 이번에는 과수원을 해보련다. 과수원이라고요? 이왕 지을 농사라면 농장주 소리를 들어야겠다. 어떤 과일을 심으시려고요? 사과나무를 심어볼 생각이다. 아버지 사과는 수도권에서 잘 안 크거든요. 이게 바로 안중근이 된 내가 아버지에게 듣고 있는 내용이다. 하여튼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판교로 다시 이사했고, 개망난인 안중근만 강북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로 했다. 그리고 그의 몸속에 내가 들어온 지도 6개월이 지났다. 하여튼 운은 타고난 분이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에서 땅은 절대 사람을 배신하지 않기에 몇 년 후면 또 엄청난 보상금을 받고 판교에서도 쫓겨날 것이다. 판교로 부르셔도 되는데 부모님이 불어 찾아오셨다. 이 집 복덕방에 내놨다. 무엇부터 시작할까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다짜고짜 집을 내놓으셨단다. 명의가 아버지 것이었군. 한마디로 안중근, 아니 나는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증거다. 아파트 명예 하나 가지지 못한 놈이니까 거덜을 낸 것이 한두 푼이 아니구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찡그려졌다. 하여튼 그 기가 차는 기억들은 여자와 연결되어 돈을 날려먹은 것이 대부분이다. 아니 아버지, 갑자기 아파트를 내놓다뇨. 없이 살다가 갑자기 졸부가 되어 버린 후에 내 엄마가 너를 망쳤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놔뒀더니 결국 망나니가 됐구나. 맞는 말이다. 농사짓고 없이 살다가 졸부가 된 후 어머니는 3대 독자인 내게 금전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 몸뚱이는 돈 쓰는 재미에 빠져 개망나니로 살았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일본에 가서 신주쿠 골든벨도 쳐본 놈이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시절인데 일본까지 건너가서 돈을 물쓰듯 쓴 놈이었다. 아버지 말씀 모두 인정합니다. 제가 개망나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내 말에 아버지께서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보셨고, 어머니께서는 자기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냐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흘겨보셨다. 그래, 개망나니로 살았던 것을 인정한다고. 예 아버지, 제가 개망나니기는 했죠. 아버지는 내 말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 순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몸뚱이의 주인이 저질렀던 수많은 사건 사고가 다시 떠올랐다. 건드린 여자가 도대체 몇이야? 돈밖에 없는 파라코라고 해야 딱 맞는 표현일 것이다. 내가 그런 말을 하니 거두절미하고 말아마. 너 교통사고가 나서 죽다 살아났을 때 아찔했다. 대가 끊어지는 줄 알았다. 아버지께서는 가부장적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다. 아버지께서 이런 강압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압박은 이유를 동반한다. 진짜 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살았으며 적절하게 이용하고 산 악당에 가까운 놈이었다. 너 결혼부터 해야겠다. 갑자기 결혼이라니요, 아버지. 정말 뜬금없으시기도 했지만 나는 진심으로 당황했다. 내 나이도 이제 곧 30이다. 그러니 장가라도 가야지. 이번에도 이 아비의 말을 어기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너도 알다시피 나는 내가 한 말을 꼭 지킨다. 당황스러운 순간이다. 아버지, 당황스럽습니다. 왜? 결혼하기 싫어? 사귀는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렇게 많은 여자를 건드리고 찝쩍거렸는데 진실하게 사귄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한마디로 호구였지. 여자들이 벗겨먹기 딱 좋은 호구가 안중근이었다. 여자 벗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돈 써가면서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연애질하던 놈이 결혼할 여자가 한 명도 없어. 쯔쯔쯔. 처음으로 나를 째려보는 아버지다. 아무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연애랑 결혼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아무하고 결혼할 수는 없지.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니를 보셨고 어머니께서는 내 앞에 사진 몇 장을 내려놓았다. 이건 또 뭡니까? 길끝 보니 한가락할 것 같은 집 딸내미들 사진으로 추정된다. 범아, 겨우겨우 구한 사진이야. 어머니께서 말씀했고 아버지께서는 나를 흘겨보았다. 내가 아무리 개망난이로 살아도 대는 이어야 하지 않겠냐. 평생 놀고 먹겠다고 작정한 것 같은데 그거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냐? 결국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손자를 보겠다고 이러는 것이다. 그것은 내게 더 기대하지 않겠다는 의미기도 할 것이다. 아버지, 저는 당장 결혼할 마음 없습니다. 나는 회귀 및 환생자다. 그리고 이제 덤으로 찾아온 인생을 설계하기도 벅차다. 그리고 지금은 1996년이다. 미래를 아는 나에게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려있다. 나는 앞으로 2030년까지 미래의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을 이용해 졸부집 망나니가 아닌 당당한 재벌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에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발언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돈이 있는데 결혼이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결혼을 강요받고 있다. 그래,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거지. 예, 아버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업과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아파트에서 바로 방 빼거라. 이럴 줄 알고 카드는 정지했다. 아버지 카드 정지라뇨. 그리고 갑자기 방을 빼라 하시면 황당함에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업하든지 투자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파라코로 사는 것도 내 마음이니 하고 싶은 그대로 하고 살아. 그 대신 내 돈으로 해. 내 어머니도 더는 너한테 돈 주지 않기로 했다. 내 돈줄은 어머니셨다. 물론 아버지께서 묵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버지, 결혼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 할 수 있게 해주마. 그러니 지금 결정해. 아버지께서는 작정하고 온 것이다. 결혼하면 사람 구실 좀 하고 살 거라는 희망을 품으셨나? 분명한 것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내게 희망이 없기에 대라도 이으라는 것이다. 아버지, 꼭 결혼해야 합니까? 해야지. 대라도 이어야지. 내 돈 펑펑 쓰면서 그거라도 안 하겠다면 도둑놈 신보지. 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기억 속의 아버지께서는 옹고집이셨다. 한 번 정한 일은 절대 번복하지 않았다. 그러니 끝까지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돈줄을 바로 막을 뿐이다. 어머니도 아버지가 작정한 것에 대항할 수 없다. 내가 결혼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고모의 아들을 양자로 드릴 것이다. 어머니가 기겁하면서 아버지에게 뭐라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잠자코 있으라는 듯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고모의 아들을 떠올려 보았다. 기억 속에서 보니 사촌형이다. 문제는 안중근보다 찌질하고 못났으며 안중근에게 빨대 꼽고 살았던 놈이라는 것이다. 유흥주점을 들락거리면서 약에도 손대는 놈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그리고 기억 속에 아버지는 한다면 하는 분이셨다. 그런 놈이 양자로 들어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피한다고 피해질 자리가 아니었다. 내가 하나를 원하면 아버지께 한 가지를 내드려야 할 시간이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이 대번에 밝아진다. 너에게 다른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 대를 잇는다. 그것만 내가 해주면 된다. 내가 끝까지 결혼을 안 하고 돈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 나는 미래를 알고 대비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은 아버지의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효용성 측면에서 너무나 불리해진다. 그리고 시간이 나의 편이 아니게 될 수 있다. 내년에 일어날 IMF 구제금융 사태를 이용한 투자는 다시 회귀한 나에게 웅대한 꿈을 펼치게 해줄 것이다. 내가 결혼을 안 하면 너무나 불확실성으로 몰리게 된다. 물론 내가 가진 미래의 기억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투자자를 모으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해도 불확실하고 더딘 행보가 될 것이 분명하고, 투자할 상대가 안중근의 과거를 파악한다면 투자할 기관이나 사람이 사라진다. 누가 망나니에게, 그것도 개망나니에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는 분명한 비빌 언덕이 있는데 그 비빌 언덕이 비비라고 내어주는데 비비지 못하면 바보일 뿐이다. 결혼을 안 하겠다고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도 없다. 결혼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발생했지만 결혼만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못할 것도 없다. 제가 결혼하면 뭐든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 아비의 약속이고 진심이다. 좋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300억을 저한테 투자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눈이 커지셨다. 뭐 얼마? 지금 300억이라고 했냐? 네, 아버지. 300억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제 와서 약속을 번복할 수 없으시니 살짝 난감한 눈빛을 보이시는 아버지셨다. 저렇게 놀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신의 아들 안중근은 개망나니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안중근의 몸에 빙의하기 전까지 이 개망나니는 사업하겠다며 돈 달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여자들과 놀던 놈이었으니 아버지께서 저리 놀라시는 것이다. 거기다가 양자로 거론되는 작은 고모의 아들인 종수라는 사촌형에게 자신의 아들이 많이 휘둘리면서 온갖 사고를 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리 놀라실 수도 있는 것이다. 예, 아버지. 300억만 주시면 약속대로 결혼하겠습니다. 나는 결혼을 조건으로 아버지께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마 아버지께서도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하셨을 것이다. 대충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다.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대략 600억 정도다. 일산 신도시 개발로 받은 보상금이 600억이고 그중 50억으로 판교에서 농사지을 땅을 샀다. 남은 보상금은 은행에 넣었고 개망나니인 내가 7년 동안 50억쯤 까먹은 것 같다. 지금은 복리이자를 주면서도 이자에 세금이 적다. 7년 동안 은행에 넣어둔 이자가 내가 쓴 돈보다는 많을 것이다. 아버지는 자산 규모가 600억대의 졸부 농사꾼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주시고 남은 돈은 모두 판교 땅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아버지 말씀대로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떡하니 손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내 2차 요구에 아버지께서는 결혼의 조건으로 300억을 요구했을 때보다 더 황당한 눈빛으로 나를 보셨다. 언제는 왜 판교로 가냐면서 말려놓고 이제는 판교 땅을 더 사라고. 예,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땅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결혼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나는 3대 독자다. 그러니 아버지의 재산은 훗날 내 것이 된다. 내 말에 아버지가 나를 뚫어지라 보셨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나를 번갈아 보면서 무슨 상황인지 살피고 계셨다. 어머니는 어차피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니 그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듯했다. 뭐냐? 좋다. 아들이 결혼하면 내가 즉시 원하는 대로 해주마. 아버지는 정말 손자를 보고 싶은 모양이다. 그게 아니시면 내가 결혼을 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철이 들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못 믿어온 아들에게 300억을 내놓으신다. 이것만 봐도 아버지께서는 돈에 미련도 여한도 없는 분이라는 증거다. 부자가 되어보니 부자라는 것이 먹고 싶을 때 마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게 부자더라. 기억 속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셨던 말이 떠올랐다.
이 세상에서 진짜 부자는 아버지이실 것 같다. 재벌이라도 가진 것보다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더욱 탐욕을 부리기에 지옥에서 사는데, 아버지는 600억 대를 가졌는데도 이리 소박하게 사시니 진짜 부자일 것이다. 아버지, 정말이시죠? 내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 봤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보며 미소를 짓고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자입니까? 나는 사진 하나를 들어 어머니께 보였다. 아까 내가 눈여겨보았던 사법연수원에 다닌다는 그 여성 앞에 있는 여성이다. 강남 뚜쟁이한테 겨우 구한 사진이야. 우리 집이 졸부집이니 우리 집 돈을 보고 달려든 여자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시겠죠. 뭐 하는 집 딸내미입니까? 그 사진은 국회의원 집안 막내딸이야. 정말 제대로 돈 좀 쓰신 모양이다. 국회의원 집안이 졸부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때마다 수억에서 수십억의 비용이 들고 졸부랑 사돈을 맺어 선거 자금을 구할 심산일 것이다. 그리고 유학파래 유학파. 추측건대 사진 속 주인공은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누구예요? 내가 궁금해하던 사법연수원에 다니는 여성이다. 그 아가씨는 이번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는데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으니까 손자 머리도 좋겠지. 1996년이기에 아직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다. 그럼 사법연수원생이겠군요. 사진 속 여자는 미인이다. 거기다가 사법시험을 통과했다니 머리도 좋을 것이다. 그 대신에 싹수도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공부 잘하는 것들은 보통 싹수도 없다. 아버지, 우선 이 여자들이랑 손부터 보겠습니다. IMF 사태를 이용해 떼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결혼부터 해야 했다. 이제 1년 뒤면 IMF 외환 위기가 온다. 이왕 할 거라면 급하게 서둘러야 한다. 이제는 지난 생의 과거와 다르게 살아야겠다. 지난 생에서 나는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 나를 약해지게 하는 걸림돌로 보았기 때문이다. 진짜 악당이었던 과거의 나처럼 살지도 않고 이 몸뚱이의 주인인 안중근의 과거처럼 살지도 않겠다고 결심했다.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잖아. 수신은 내가 이 개망나니의 몸에 빙의했으니 끝난 것이고, 아버지께서 간곡하게 재가를 원하니 나는 이제 치국평천하만 이루면 될 것 같다. 하여튼 어머니께서 들고 오신 사진 속 여성들과 맞서는 보기로 했다. 내게 확답을 받으신 아버지는 내일 파종 준비를 해야 한다시며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부창부수라는 말처럼 어머니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오늘 주무시고 가시죠. 왜 가시려고 하세요? 나는 이런 성냥갑 같은 집에 있으면 숨이 턱턱 막혀서 잠 못 잔다. 아버지, 이렇게 큰 성냥갑도 있습니까? 그런데 너 좀 변해도 많이 변했다. 언제까지 개망나니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아버지. 안 하던 농담도 이 아버지한테 하고 말이지. 나는 파종 준비해야 해. 농사라는 것이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 내게 그 말을 하시고 부모님은 판교로 돌아가셨고, 나는 이 넓은 아파트에 썰렁하게 혼자 남아 심심한 마음에 TV를 켰다.